네. 아버님, 이제 그만 버리셔야죠. 고물은 고물일 뿐이에요. 며느리 수연이 제 손에서 라디오를 빼앗으려 할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몇 살이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시작해 작은 부품 회사를 일궈냈고 아내와 함께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단단한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들 민호는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며느리 수연은 겉보기에 밝고 친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렇게 보였습니다. 수연은 명절 때마다 웃으며 찾아왔고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라며 과일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민호도 아내를 잘 만났다며 만족해했습니다. 저 역시 이 며느리라면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없는 자리가 늘 허전했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가을이 깊어가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 집에 들렀습니다. 수연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밝았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무리하지 마라. 민호는 괜찮다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그늘이 있다는 걸 아버지의 눈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거실 선반 위에 두었던 아내의 라디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라디오는 아내가 생전에 가장 아꼈던 물건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라디오로 뉴스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던 아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낡았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물건보다 소중한 유품이었습니다. 라디오가 어디 갔지? 저는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제가 치웠어요. 고장나서 소리도 안 나던데 먼지만 쌓여 있길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치웠다고? 어디냐? 창고에 넣어뒀어요. 아버님, 요즘 좋은 라디오도 많은데 새로 하나 사드릴게요. 그녀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이라는 듯이. 저는 곧바로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두운 창고 한편에 라디오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앉은 채로 전선이 엉켜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라디오를 들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수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거 정말 오래됐잖아요. 이제 버리시는 게 어때요? 집도 정리하고. 이건 내 어머니 유품이야. 제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고장 난 건 고장 난 거잖아요.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고요. 수연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민호가 중간에서 어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야. 그냥 집 정리하려고 그런 거지.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변했다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아내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을. 그래,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혼자 라디오를 닦았습니다. 오래된 천으로 먼지를 하나하나 닦아내며 아내의 손길이 닿았던 버튼들을 쓰다듬었습니다. 라디오는 정말 고장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디오 뒷면을 보니 배터리 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배터리를 넣어둔 채로 선반에 두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배터리를 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소리도 안 나던데라고 말했던 그 태도가. 저는 천천히 새 배터리를 넣었습니다. 라디오는 다시 작동했습니다.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배터리를 뺀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치우려는 것뿐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내를 떠올리는 것조차 방해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빛이 천장에 흔들리는 것을 보며 저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수연이 보였던 작은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져오는 선물들. 하지만 그 선물들은 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도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작년 설날 수연은 제게 건강식품을 선물했습니다.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품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분명히 말했던 것인데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기억하지 않으려 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또 있었습니다. 몇 달 전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였습니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민호에게 전화했는데 수연이 받았습니다. 아버님, 민호 지금 회의 중이에요. 택시 타고 다녀오세요. 나중에 민호한테 전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결국 민호는 그날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니 수연이 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깜빡했어요 라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오랜 친구인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진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세상사의 밝은 친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최근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성아, 혹시 그 집에 재산 문제 같은 거 없어? 석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재산이라면 이 집 정도? 그리고 회사 주식 조금 있지. 그게 조금이 아닐 텐데. 요즘 부동산 가격 봐라. 그리고 내 회사 주식도 가치가 꽤 있을 거야.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재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석진의 말을 듣고 보니 그 가치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성아, 조심해. 요즘 세상에 가족이라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특히 돈이 걸리면 사람이 변하거든. 석진의 충고는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재에 앉아 오래된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집 등기부등본, 회사 주식 증서, 통장 정리.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평생 모은 것이 이렇게 쌓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수연이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민호는? 혹시 그들이 이미 계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거야. 그들은 내 가족이야. 민호는 내 아들이고 수연은 며느리야. 가족을 의심하다니.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라디오 사건은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라디오를 켰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소리. 아내가 듣던 그 소리. 저는 눈을 감고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너무 걱정하지 마요. 민호는 착한 아이잖아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사람도 변한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느낀 그 냉소, 수연의 눈빛 속에 있던 그 차가움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어르신 재산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대요. 변호사도 알아봤고요. 복도 너머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나오다 그만 멈춰 섰습니다. 수연은 제가 듣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전화기 너머 누군가와 편하게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장례식 날짜를 정하듯 담담한 목소리로.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단지 누군가의 계획표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제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퇴근길에 들렀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잠깐 들를게. 수연이도 같이 갈게.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래, 저녁 준비해 둘게. 하지만 제 마음속은 이미 경계 상태였습니다. 라디오 사건 이후 저는 수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이제는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친절한 말투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끊임없이 궁금해졌습니다. 저녁 6시쯤 민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수연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철 과일이에요. 건강에 좋대요. 예의 그 밝은 미소였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며 받았지만 속으로는 이것도 유통기한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다는 둥, 상사가 까다롭다는 둥.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민호는 예전처럼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식사 내내 밝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요리 솜씨 정말 좋으세요. 민호가 행복하겠어요.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모를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식사 후 민호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저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상적인 대화 같았습니다. 응, 나 지금 시댁이야. 응응, 조금 있다 나갈 거야. 수연의 목소리는 편안했습니다. 아마 친한 지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계속 설거지를 하며 들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괜찮아. 어르신이 생각보다 재산이 있더라고. 집값도 올랐고 회사 주식도 있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응, 이미 알아봤어. 변호사 통해서.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대. 요양원도 알아봤고.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제가 듣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았습니다. 물소리를 계속 내며 귀를 더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민호는 내가 설득할 수 있어. 어차피 아버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요양원이 오히려 편하실 거야. 그럼 집은 우리가 쓰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접시가 싱크대에 부딪히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버님이 설거지 하시나 봐. 나 끊을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저는 재빨리 물을 틀고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수연이 부엌 쪽을 흘긋 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설거지를 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설거지는 우리가 할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다 했어.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진짜일까요? 정말 그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집과 재산을 차지하려는 걸까요? 아니, 어쩌면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민호는 내가 설득할 수 있어라는 그 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석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석진은 곧바로 받았습니다. 우성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은데?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석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우성아, 이건 심각한데? 내가 들은 게 맞다면 이미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거야. 변호사까지 알아봤다는 건.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 내가 몰래 들은 것뿐이고 증거는 만들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해. 혹시 서류에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 절대로. 그리고 내 통장,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같은 중요한 서류들 어디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재 서랍에 있어. 당장 안전한 곳으로 옮겨. 은행 금고라도 빌려. 그리고 가능하면 CCTV 하나 설치해. 요즘 작은 거 많아.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해둬야 해. 석진의 말은 현실적이었지만 가슴 아팠습니다. 제 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니. 제 가족을 감시해야 한다니. 이게 정말 제 인생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성아, 혹시 최근에 건강검진 받았어? 아니, 왜? 받아. 정확한 건강 상태를 기록해둬야 해.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판단 능력이 없다느니, 치매 초기라느니 하는 주장을 하면 대응할 수 있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 일까지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요즘 그런 케이스 많아. 노인을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후견인을 세우고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다 가져가는 거야. 조심해야 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중요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등기권리증, 통장, 인감증명서, 회사 주식증서. 이 모든 것이 갑자기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아침 은행에 가서 안전하게 보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석진이 증거를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천천히 쓰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라디오 배터리가 빠져 있었음. 수연이 치웠다고 말함. 10월 22일. 수연이 전화통화 중 어르신 재산 정리, 요양원 언급, 변호사 알아봤다고 함. 하나하나 기록하니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나 은행에 갔습니다. 안전금고를 빌려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넣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분들도 열람 가능하게 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본인만 가능하게 해주세요. 그 말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가족을 믿지 못해 이런 조치를 취하다니. 은행에서 나와 저는 전자상가로 갔습니다. 작은 CCTV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 책장 위에 몰래 설치했습니다. 작은 카메라였지만 거실 전체가 보였습니다. 설치를 마치고 나니 더 슬펐습니다.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제 가족을 감시하고 있는 건가요? 오후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주말에 우리 집에 놀러 오실래요? 수연이가 아빠 모시고 싶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다, 바쁘지 않니? 내가 가면 불편할 텐데. 아니에요, 오세요. 오랜만에 같이 시간 보내요. 민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민호도 이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연에게 속고 있는 걸까요? 알았어, 갈게. 저는 결국 승낙했습니다. 어쩌면 민호의 집에 가면 뭔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습니다. 수연은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점심 식사는 호화로웠습니다. 수연이 직접 요리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식사 중에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혼자 지내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자주 못 찾아뵙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괜찮아. 혼자도 잘 지내. 그래도요. 저희가 알아봤는데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좋더라고요. 친구들도 많이 사시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실버타운. 요양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물론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나중을 위해서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좋은 곳은 대기자가 많대요.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수연이 말이 맞아요. 미리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갑자기 필요하면 급하잖아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진짜 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수연의 계획에 동조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나중에 생각해 볼게. 식사 후 저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다 민호 부부의 서재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보니 실버타운 안내 팸플릿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필체였습니다. 11월 중 설득, 12월 계약, 내년 1월 입소. 구체적인 일정표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정말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잘 맞지 않았지만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들에게 따지면 될까요?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분노가 치밀었고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제 가족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화장실에서 나와 거실로 돌아왔을 때 수연과 민호는 소파에 앉아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대화를 멈췄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그럼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민호가 바래다 드릴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걱정하는 거 알죠? 아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고맙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내 재산을 걱정하는 걸까? 집에 도착해 민호를 보낸 후 저는 곧바로 석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석진아, 증거를 찾았어. 사진도 찍었어. 잘했어, 우성아. 이제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 내일 사무실로 와. 같이 대책을 세우자.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CCTV 카메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제 존엄과 제 재산,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계획의 냄새는 이제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어디 있었더라? 내가 또 깜빡했네. 저는 일부러 안경을 이리저리 찾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안경은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 CCTV가 이 모습을 모두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원하는 모습, 늙고 무능한 노인의 모습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연극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수연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석진과 만난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약한 척하며 그들의 반응을 봐야 해. 그래야 진심이 드러나. 석진의 조언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제가 정말 이런 짓을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걱정이야. 오늘 약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전화 너머로 민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렸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아빠, 저 오늘 퇴근하고 들를게요. 수연이한테도 말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진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어떨까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민호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걱정이라기보다는 관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어떠세요?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약은 먹었어. 아, 잠깐. 먹었나? 아침에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일부러 헷갈려하는 척했습니다. 수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으세요? 글쎄, 가끔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병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한번 받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한 거야. 수연이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시죠? 혹시 누가 옆에서 돌봐드리면 좋을 텐데. 아니야, 나는 혼자도 잘해. 그래도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면. 수연의 말투가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적극적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는 척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켜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민호에게 전화해서 가스불을 끄지 않고 나간 것 같아 걱정이야 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민호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가스는 꺼져 있어요. 아, 그래? 내가 착각했나 보다. 미안해, 민호야. 아니에요, 아빠. 걱정돼요. 정말 병원 가보세요. 하지만 그날 저녁 CCTV를 확인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후 수연이 혼자 왔던 것입니다. 녹화된 영상을 보니 수연은 집안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영상 속 수연은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물론 중요한 서류는 이미 은행에 보관해둔 상태였습니다. 수연은 실망한 듯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주변을 살피다가 CCTV를 발견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연은 책장 위 카메라를 발견하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가 카메라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카메라를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각도를 살짝 틀어 놓았습니다. 거실이 아닌 창문 쪽을 향하도록.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연은 제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게임처럼. 다음 날 저는 카메라를 다시 원래 위치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메라를 더 은밀한 곳에 설치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민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반차를 냈다고 했습니다. 아빠,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저는 차를 준비하며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아빠, 요즘 정말 걱정돼요. 깜빡하시는 것도 그렇고 혼자 계시는 것도 그렇고. 수연이가 말하는데 요즘 실버타운이 정말 좋대요. 시설도 좋고 친구들도 사귀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해야 하는지. 민호야.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깜빡하는 척한 거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연기했어. 일부러 그런 척했어. 왜? 왜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전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사건부터 수연의 전화통화, 실버타운 계획서, 서재를 뒤지던 수연의 모습까지 민호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 그건 오해일 수도 있어요.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있어.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연의 메모, CCTV 영상 캡처. 민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야, 민호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빠,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너는 몰랐구나. 저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제 아들은 이 계획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수연이가 진짜 그랬어요? 저한테는 아빠 걱정된다고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만 했어요. 실버타운도 아빠를 위한 거라고. 그게 다 거짓말이야. 수연이가 원하는 건 이 집이고 내 재산이야.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둔했어요. 제가 수연이 말만 믿고. 내 잘못이 아니야, 민호야. 사람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있어.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민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지. 그리고 내 인생을 지켜야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아빠 편이에요. 저는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일로 아들을 힘들게 해서. 그날 이후 민호와 저는 비밀리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민호는 집에서 수연의 행동을 관찰하고 저는 제 집에서 증거를 계속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수연이가 변호사 사무실 갔어요. 몰래 따라가 봤어요. 무슨 변호사? 성년 후견인 제도에 대해 상담받더라고요. 아빠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관리하려는 것 같아요.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석진이 경고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민호야, 너 괜찮겠니? 이건 내 아내에 대한 일이야. 전화 너머로 민호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제 아내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아빠를 지켜야 해요.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든 선택을 하는 것이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수연이가 통장을 보더라고요. 제 통장이요. 그리고 뭔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제 통장에 돈이 별로 없거든요. 아빠, 혹시.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수연이는 내 재산도 확인하고 있구나.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할 때 제가 돈이 별로 없다는 걸 알면서도 결혼했는데 이제 보니 아빠 재산을 노린 것 같아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연은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습니다. 민호를 통해 제게 접근하고 며느리라는 지위를 이용해 신뢰를 얻고 결국 제 재산을 차지하려 한 것입니다. 민호야,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견뎌라. 우리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알겠어요, 아빠. 저도 눈을 크게 뜨고 있을게요. 다음 날 저는 석진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우성아, 이제 충분해. 법적 대응할 수 있어. 석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민호가 결정할 일이야. 나는 내 재산만 지키면 돼. 맞아. 일단 성년 후견인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반박해야 해. 내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증거를 준비하자. 병원 검진 결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석진아, 유언장을 쓰려고 해. 좋은 생각이야. 명확하게 내 의사를 밝혀두는 게 좋아. 그 주 토요일 수연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출장이라며 혼자 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수연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응, 괜찮아. 커피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며 수연을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최근에 병원 가보셨어요? 아니, 왜? 민호가 걱정하던데요. 아버님이 자꾸 깜빡하신다고. 아, 그거.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한번 검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치매도 조기 발견이 중요하대요. 치매. 수연은 제가 치매라는 진단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생각해 볼게. 수연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아버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정말 좋은 시설이에요. 한번 구경만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실버타운 말이니? 네, 거기 사시는 분들도 다 만족하시대요. 친구들도 사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수연아, 솔직히 말해줄래?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내가 실버타운에 가기를 원하지? 그럼 이 집을 너희가 쓸 수 있으니까. 수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저는 진심으로 아버님을 걱정해서. 진심? 저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1월 중 설득, 12월 계약, 내년 1월 입소. 내가 쓴 계획표 말이야.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내가 봤어. 너희 집 서재에서. 수연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저는 아버님이 실버타운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집은 너무 크고 아버님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하지만 민호도 동의했어요.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민호는 이제 내 편이야. 내가 거짓말한 걸 다 알고 있어.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는 이제 진실을 알아. 내가 뭘 노리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다 알고 있어.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었습니다. 차갑고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좋아요. 어차피 숨길 생각도 없었어요. 맞아요. 저는 이 집이 필요해요. 아버님 재산도요. 우리 부부는 빚이 있어요. 아파트 대출, 카드빚. 민호 월급으론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날 이용하려고. 이용? 아니에요. 거래죠. 아버님은 편하게 시설에서 지내시고 우린 이 집을 활용하는 거예요. 서로 좋은 거잖아요. 내가 거절하면? 수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거절하시면 방법이 있어요. 아버님이 판단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성년후견인 제도 아시죠? 그럼 제가 아버님 재산을 합법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민호가 동의하지 않을 텐데. 민호는 제가 설득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습니다. 며느리에 가면, 효녀에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은 이렇게 탐욕스러웠습니다. 수연아, 너는 큰 실수를 했어. 실수요?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 하지만 민호는 이제 내 편이야. 그리고 나는 변호사 친구가 있어. 모든 증거도 다 모았고. 수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증거요? 너의 전화통화, 계획서, CCTV 영상. 다 있어. 수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봐요. 어차피 판사가 누구 말을 믿을까요? 건강한 며느리? 아니면 깜빡거리는 노인? 수연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함께였고 친구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함께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집에 와서 짐을 쌌어요. 이혼하자고 했어요. 괜찮니, 민호야? 괜찮아요, 아빠.
오히려 후련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아빠랑 저랑.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민호야. 연극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심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 그리고 함께 싸워나갈 용기. 아버님, 여기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서재 책장 뒤편에 숨겨진 카메라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옆방에서 민호가 또 다른 카메라로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수연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고 저는 석진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날은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님, 중요한 서류가 있어서요. 잠깐만 들러도 될까요? 저는 민호에게 즉시 연락했습니다. 민호야, 수연이가 온대.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알겠어요, 아빠. 제가 몰래 들어가 있을게요. 서재에 숨어서 녹화할게요. 1시간 후 수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 어머니세요. 인사드려요. 수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 저는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강인해 보이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수연 어머니가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그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냐면요. 아버님 명의로 된 통장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려고요. 요즘 온라인 뱅킹도 복잡하고 하시잖아요. 저희가 대신 관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동의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한 통장 관리 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위임장이었습니다. 이건 위임장이잖아? 네, 맞아요. 그래야 저희가 아버님 대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어요. 편하시잖아요. 수연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노인분들 사기 많이 당하시잖아요. 가족이 관리해 드리는 게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아직 혼자 할 수 있어. 수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까? 아버님 혼자서는 힘드세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고 가스불도 제대로 관리 못 하시잖아요. 그건 제가 다 알아요. 민호한테 들었어요. 아버님이 위험해요. 그래서 가족이 나서는 거예요. 수연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걱정돼서 그래요.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들은 펜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펜을 들고 잠시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민호는 이 일을 알고 있니?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동의했어요. 아버님을 위한 일이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민호는 지금 서재에 숨어서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럼 민호한테 전화해 볼까? 아니에요. 민호 지금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하세요. 일단 이것부터 서명해 주시면.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서명 안 할 거야. 수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왜요? 이게 아버님한테 좋은 일인데. 좋은 일? 내 재산을 가져가는 게? 수연 어머니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재산을 가져가려는 게 아니라 관리해 드리는 거예요. 관리? 그럼 내 돈을 어디에 쓸 건데? 수연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야. 아버님 생활비랑 병원비랑 그리고 너희 빚 갚는데?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수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빚이 있다는 것도, 이 집을 노린다는 것도, 날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도. 수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민호? 민호는 이제 진실을 알아. 너희가 거짓말했다는 것도. 수연 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알았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차피 아버님은 늙었고 판단력도 떨어지세요. 우리가 법적으로 후견인이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법적으로? 저는 서재 쪽을 힐끗 봤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이야기하자고.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좋아요. 법정에서 누가 이길까요? 건강한 우리?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 보이는 노인? 치매 초기 증상?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받은 내 건강검진 결과야. 정신과 검사, 신경과 검사 다 받았어. 결과는 정상이야. 치매도 없고 판단 능력도 완벽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한 내 유언장이야. 내 재산은 전부 민호한테 가. 너한테는 한 푼도 안 가. 수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유언장은 언제든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버님을 설득하면. 설득? 저는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호야, 나와. 서재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호, 너 거기 있었어? 민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응.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했어. 내가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것도, 위임장 강요하는 것도, 장모님이 협박하는 것도. 수연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녹화? 그건 불법이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동의하에 촬영한 거예요. 완전히 합법이에요. 수연이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부부잖아. 부부?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부부라는 사람이 남편 아버지한테 이런 짓을 해? 처음부터 날 이용한 거잖아. 내 아버지 재산 때문에. 아니야, 오해야. 나는 진심으로. 진심? 민호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진심이야?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호? 그냥 도구지. 시아버지 재산 가져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어차피 사랑 같은 거 없어. 돈이 최고야.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언제? 내가 친구랑 전화하던 거. 지난주에 녹음했어. 저는 수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 딸을 시켜서 날 이용하려 했지? 처음부터 계획한 거지? 수연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 석진 변호사가 다 조사했어. 당신 집도 빚이 많지? 사업 실패하고. 그래서 딸을 시켜서 내 재산을 노린 거지? 수연 어머니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 가자, 수연아. 잠깐. 제가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들어야 할 게 있어. 이번 토요일 가족 모임이 있어. 다들 오라고 해. 가족 모임? 수연이 물었습니다. 응. 민호 고모, 삼촌들, 그리고 너희 가족. 다 모이는 자리야.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공개? 뭘 공개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짓, 증거랑 함께. 수연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우리 체면이 어떻게 되는데? 체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 인생을 망치려던 사람들이 체면을 걱정해?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민호가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토요일이 진짜 무대야. 그날 밤 저는 석진에게 모든 증거를 보냈습니다. 녹화 영상, 녹음 파일, 위임장 원본. 석진은 말했습니다.
완벽해, 우성아.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 토요일에 다 끝낼 수 있어.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민호의 고모, 삼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가족 모임 좀 하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그들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수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요일 2시. 우리 집. 내 가족도 다 데려와. 안 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야. 토요일 오후 하나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호의 고모, 삼촌, 사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수연 어머니, 그리고 수연의 오빠까지. 거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중요한 진실을 공개하기 위해서입니다. 민호의 고모가 물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수연이 일어나려 했지만 민호가 문을 막고 섰습니다. 앉아. 끝까지 봐. 저는 첫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연이 전화로 어르신 재산은 생각보다 빨리 정리할 수 있다고 말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수연의 메모 사진이었습니다. 11월 중 설득, 12월 계약, 내년 1월 입소. 민호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수연아.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요일에 녹화한 영상이었습니다.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가 이임장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는 장면. 어차피 아버님은 늙었고 판단력도 떨어지세요 라는 수연 어머니의 말. 민호 삼촌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사기야. 노인 학대야. 마지막은 수연이 친구와 통화하던 녹음이었습니다. 민호, 그냥 도구지. 시아버지 재산 가져오면 바로 이혼할 거야. 거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수연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 어머니가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건 편집된 거예요. 조작이에요. 석진이 나섰습니다. 저는 그를 미리 초대해 뒀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저는 변호사 최석진입니다. 모든 증거는 법적으로 검증되었고 원본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석진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박수연 씨와 그 가족의 금융 기록입니다. 카드빚 2억, 사업자금 대출 3억, 총 5억의 부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박수연 씨는 결혼 전부터 정우성 씨의 재산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사설 탐정에게 의뢰한 재산조사 보고서입니다. 석진이 보고서를 들어 보였습니다. 제 집 시세, 주식가치, 통장 잔고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이게 언제 한 거야? 결혼 6개월 전입니다. 즉, 박수연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연 오빠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누나, 진짜야? 정말 이런 짓을 한 거야? 수연 어머니가 오빠를 노려봤습니다. 닥쳐. 넌 몰라도 돼.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것은 수연 혼자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꾸민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연 씨 어머니와 브로커 사이의 문자 메시지입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를 악용해서 노인 재산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상담 내용입니다. 석진이 문자를 읽었습니다. 치매 진단서 위조 가능. 비용 1천만 원. 성공하면 재산의 10%. 거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민호 고모가 수연 어머니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범죄예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수연 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궁했어요. 빚 때문에.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 당신들은 내 인생을 망치려 했어요. 내 아들의 인생도. 이건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정우성 씨는 이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사기, 문서 위조 시도, 노인 학대 혐의입니다. 수연이 민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민호는 차갑게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제출했어. 우리 끝이야. 수연 가족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언론에도 알려졌습니다. 며느리의 노인 재산 사기 시도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수연의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가 왔고 수연 어머니의 사업체는 신용 문제로 파산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후 수연 오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누나와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관련 없다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신 가족을 설득하세요. 조용히 받아들이라고.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녁 민호와 저는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빠, 이제 끝난 거죠? 응, 끝났어. 후련해요. 하지만 한편으론 슬프네요.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그래.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 하지만 너는 변하지 않았어. 그게 나는 자랑스러워.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내가 아빠 편을 들어줘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민호는 새로 시작하려 했고 저는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반전의 무대는 끝났습니다.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가족으로. 아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설렘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로 내려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진심만 남은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사람이라고. 법정 싸움이 끝난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수연과 그녀의 어머니는 사기 미수와 노인학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피했지만 그들이 잃은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신용, 명예, 사회적 지위. 수연의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수연 어머니의 지인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짜 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민호는 이혼을 마무리하고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했습니다. 아빠, 아직 괜찮으세요? 나중에 주세요 라고 말하는 민호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할 때 주는 게 의미 있는 거야. 나중에 내가 죽어서 주는 건 그냥 절차일 뿐이야.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그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아내의 추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수연과의 악몽이 서린 곳이기도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면 새로운 곳이 필요했습니다. 석진이 추천해준 곳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성아, 거기 공기 좋고 사람들 순박해. 내가 쉬기에 딱 좋을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믿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작은 한옥을 빌려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을 가꿨고 아침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낯설었습니다. 혼자 밥을 해먹고 혼자 차를 마시고 혼자 잠드는 것.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것이 아니라 편안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무엇을 바라지 않았고 아무도 제 재산을 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우성이라는 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김장김치를 나눠줬고 구멍가게 주인은 제가 혼자 사는 걸 알고 반찬을 덤으로 줬습니다. 도시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긴 심심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물으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여기가 좋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서. 민호는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저는 괜찮다고, 오히려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끔 사진을 보냈습니다. 텃밭에서 기른 상추, 마당에 핀 코스모스, 산책길에서 본 노을. 민호는 아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다음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이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빠한테 꼭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믿어도 될까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과 함께 있을 때와는 다른 진짜 행복한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기다릴게. 그리고 오늘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버스가 도착했고 민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윤혜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우성입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고 악수는 단단했습니다. 눈을 보니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봤던 계산이나 탐욕은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따뜻함만 있었습니다. 아빠, 혜림 씨는 제가 다니는 도서관 사서예요. 거기서 알게 됐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도서관이요? 저는 흥미가 생겼습니다. 혜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민호 씨가 매주 도서관에 오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책 추천을 부탁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무슨 책을 추천받았니? 저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새 출발에 관한 책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후 민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그런 민호에게 위로가 되어줬다는 것도. 집으로 갑시다. 저녁 준비해 뒀어요. 저는 그들을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한옥이지만 저는 정성껏 청소하고 정리해 뒀습니다. 마당에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네요. 혜림이 감탄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가꾸신 거예요? 네, 심심풀이로 시작했는데 재미있더라고요. 아버님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더라고요. 외로움은 괴롭지만 고독은 평화로워요.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혼자 살아봐서 알아요. 혜림 씨도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습니다. 슬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낸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수연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수연은 겉만 화려했지만 혜림은 속이 단단했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같이 도와주실래요? 저는 혜림에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텃밭에서 딴 채소들로 간단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상추 겉절이, 고등어구이. 혜림은 자연스럽게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을 보니 요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민호 씨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혜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얘기했나 보네요. 네,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혼자 계셔서. 저는 고등어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민호가 더 걱정돼요. 한번 크게 다쳤잖아요.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민호 씨 눈에 그늘이 있었어요. 무언가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눈이었죠. 지금은 어때요? 혜림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많이 밝아졌어요. 웃는 횟수도 많아지고 아버님 덕분인 것 같아요. 제 덕분이라니요? 민호 씨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믿어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됐다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민호 덕분이에요. 그 아이가 없었으면 전 혼자 싸워야 했을 거예요. 가족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지켜주는 거. 저는 혜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석양이 마당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맛있겠다. 민호가 감탄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기르신 채소예요. 정성이 가득하시네요. 혜림이 말했습니다. 저는 된장찌개를 떠서 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많이 드세요. 혼자 먹으려니 맛이 없었는데 같이 먹으니 좋네요. 우리는 천천히 식사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음식을 음미하고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아버님, 고등어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있으세요? 혜림이 물었습니다. 비법이라기보다는 천천히 구워야 해요. 급하게 하면 겉만 타고 속은 안 익어요. 사람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천천히 정성껏. 혜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급해요. 빨리 성공하고 빨리 부자 되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천천히 쌓이는 거잖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걸 배웠어요. 수연이랑 있을 때는 너무 급했어요. 빨리 돈 벌고 빨리 승진하고. 하지만 그게 다 헛된 거였어요. 아니야, 민호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것도 내 인생의 일부야. 그 경험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든 거야. 민호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혜림이 조용히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이 민호를 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연은 민호를 도구로 봤지만 혜림은 민호를 사람으로 봤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선 별을 볼 수 없잖아요. 여긴 정말 아름다워요. 혜림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별도 보고 바람도 느끼고 제대로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아버님은 이제 뭐 하시면서 지내세요? 아침엔 산책하고 오전엔 텃밭 가꾸고 오후엔 책 읽거나 마을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저녁엔 라디오 들으면서 쉬고. 라디오요?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 라디오. 내 어머니 유품. 고쳐서 여기 가져왔어. 매일 저녁 듣고 있어. 민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겠다. 아빠가 잘 지내시는 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도 이곳을 좋아했을 거야. 혜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외로우실 때? 저희가 자주 올게요. 주말마다 올 수 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나는 괜찮아요. 부담이 아니에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빠를 보러 오는 게 제겐 행복이에요. 그리고 혜림 씨도 그렇다고 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가끔 오세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혜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엔 제가 요리해 올게요. 아버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뭐든 맛있을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만든 음식은 다 맛있거든요. 그날 밤 민호와 혜림은 마을 민박집에서 묵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으로 돌아와 라디오를 켰습니다. 오래된 스피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어요. 당신도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이제 괜찮아요. 평온해요. 다음 날 아침 민호와 혜림이 아침 식사를 함께하러 왔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죽을 끓였습니다. 아빠, 죽 맛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아팠을 때 자주 끓여줬지. 기억나니? 기억나요? 엄마랑 아빠가 번갈아 가며 먹여주셨죠. 우리는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배웅하러 버스 정류장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님,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혜림이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너희도 바쁠 텐데. 아니에요. 아버님 뵙는 게 저한테도 좋아요. 민호 씨 아버님이지만 저한테도 아버지 같으세요. 저는 혜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민호를 잘 부탁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볼게요. 버스가 왔습니다. 민호와 혜림이 탔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버스가 사라지고 저는 혼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석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성아, 잘 지내? 응, 잘 지내. 석진아, 고마워. 내가 이곳 추천해줘서. 별 말씀을. 그곳 괜찮아? 아주 좋아. 그리고 오늘 민호가 세 사람 데려왔어. 오, 정말? 어때? 좋은 사람이야. 진심이 느껴져. 수연이랑은 완전히 달라. 다행이다. 민호도 이제 행복할 수 있겠네? 그래. 나도 안심이 돼. 그리고 석진아, 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좋은 사람과 먹는 밥이 인생 최고의 맛이더라. 석진이 웃었습니다. 맞아. 아무리 비싼 음식도 나쁜 사람과 먹으면 체해. 하지만 김치찌개도 좋은 사람과 먹으면 산해진미야. 맞아. 그걸 이제야 알았어. 늦지 않았어, 우성아. 이제 시작이야. 전화를 끊고 저는 마루에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배신도 당했고, 싸워야 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했습니다. 진짜 가족을 알게 되었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순간, 별을 함께 볼 수 있는 평화였습니다. 저는 70평생을 살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진심으로, 평온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밥을 먹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며 그것이 인생 최고의 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평온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바다 위를 천천히 여유롭게 항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맛, 평온의 맛을 음미하며